위해서 다들 고생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왔건 그렇지 않건 간에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했었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시험 분석을 좀 해보면서 한번 반드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학기 중간고사과 시험에서 전체적으로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주요한 문항들은 뭐였는지 간단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객관식 문제만 24문제가 나왔었어요. 객관식 문제만 24문제가 나왔고 서술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학원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대비 기간 동안 학원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내가 충분히 봤던 익숙한 문제들이 나왔구나 하면서 쉽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문제였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한 중 정도 되었고, 소단원별로 이제 출제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난이도를 좀 분석을 해보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진도를 나가서 1, 2단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학 부분, 그리고 이제 기압과 날씨, 수중 기량, 그다음에 복사 평형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들이 나왔었죠. 소단원별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화학 부분에서 12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구과학 문제에서 12문제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12문제씩 밸런스가 잘 맞았었고, 그다음에 이 각 소단원 문제들을 난이도별로 만약에 분석을 좀 해본다면 너무 좀 풀기가 어려웠다 싶은 문제는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한 3문항 정도가 그래도 조금 시간을 좀 들여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아마 출제가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쉬운 문제, 이거 조금 단순한 지식을 묻는 문제다 싶은 문제도 한 3문제 정도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좀 밸런스 있게 중간 정도 수준에 대해서 되게 충실한 질문을 담고 있는 문제들이 한 18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여기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화학 물리 변화를 보면 1번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메테인하고 화학 반응식 이런 개수를 구하는 문제 하나 있었어요. 3번 문항. 그리고 이제 이 두 문항을 만약에 뺀다고 하면 좀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는 질문들을 담고 있는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고, 그다음에 한 3문항 정도가 한 중상 정도로 볼 수 있었겠다. 그러면 그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뭐였냐면 일단 그 지구복사 에너지, 그 지구복사 에너지가 원래는 이제 다시 대기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묻는 문항에 나오면 사실은 그 이제 복사평형에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한 질문을 담고 있었던 문제가 15번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점과 상대습도 계산, 원래는 이 각각 하나하나를 질문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슬점과 상대습도, 거기다가 이제 1kg당 수증기량의 변화라고 하는 포화 수증기량인데,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묻지 않고 1kg당 수증기량 변화라고 풀어서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지만 풀 수 있었던 전체적인 질문들을 담고 있었던 19번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이제 간이 기압 펌프 내부에서 부피랑 온도, 그다음에 에너지 변화까지 이 질문을 담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21번 문제였는데, 이런 3문항 정도가 좀 중상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하더라도 한 문제 안에 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 단원 유형에서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담아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에도 비슷한 반응의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원 개념이나 이론이나 혹은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연습을 할 때 이론이나 개념은 깊이 있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은 최대한 폭넓게 준비를 해야만, 밸런스가 있게 공부를 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과 난이도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좀 중상에 해당하는 문항, 두 문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쪽에서 제가 한 문항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문항 3문항 정도를 분석해 보면서 또 이제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분화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그 화학에서 5번, 6번 같이 묶여서 출제되었던 요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 문제인데 같이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볼트랑 너트, 그죠? 요거 많이 연습하셨죠? 볼트랑 너트가 결합해서 결합 개수비나 모형 혹은 질량비를 질문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었는데 이 동탄중 3학년 이번에 중간고사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볼트랑 너트를 이용해서 화합물 X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볼트랑 너트 개수를 가지고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 X의 개수 관계를 이제 표로 정리했다. 그래서 실험을 3번 한 거로 볼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실험을 한 결과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것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3가지 실험 모두를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셋 중에 한 가지 실험에 적용된 규칙은 나머지 반복된 실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3가지 실험 중에 하나의 데이터만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실험을 한번 볼까요? 자, 볼트를 4개 쓰고 너트를 6개 썼어. 준비를 했어. 근데 그 중에서 화합물 X를 2개 만들었는데 준비했던 4개와 6개를 전부 다 쓴 건 아니고 남은 걸 보니까 볼트가 2개 남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4개 중에 2개만 내가 사용했고 볼트 2개와 너트 6개를 사용해서 화합물 X를 전체적으로 2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화합물 X 하나당 볼트 1개와 너트 3개를 사용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에서 화합물 X를 이렇게 볼트 하나와 너트 3개를 사용해서 한 세트씩 2개를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볼트하고 너트에 반응하는 개수 비율이 1대3으로 화합물 X를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화합물 X의 모형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생긴 것에 볼트가 너트가 하나, 둘, 3개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의 그림 우리 문제집에서 많이 봤죠? 만약에 개수기를 쓰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만약에 모형 그림을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을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연결해서 이 문제는 개수비에 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질량비를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니까 6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볼트 1개당 질량이 7g이 돼요. 볼트 1개 질량은 7g. 그 다음에 너트 1개의 질량은 2g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화합물 X 안에 들어있는 볼트랑 너트가 만들고 있는 질량의 비율은 그러면 얼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방금 개수비를 1개 대 3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볼트 1개는 7g이라고 했으니까 1개는 이제 7g. 화합물 X의 볼트는 7g 들어갔어. 마찬가지로 너트 1개당 2g이 들어가는데 3개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볼트 너트가 화합물 X 안에서 몇 대 몇의 질량비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대 6의 질량비를 이루고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 성분비 문제 이렇게 모형하고 개수비를 이용해서 질량비까지 이용하는 문제 5, 6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기압과 날씨 부분에서도 두 문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문제는 이제 여기 그 상대 습도를 구하는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습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일단 밀폐된 실험실 안에서 기온을 일단 측정하는데요. 기온을 측정했을 때 이 문제에서 이제 실험실 안의 기온은 25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계가 장치된 컵 속에 실온의 물을 넣고 콩밥으로 표면을 뺑치 닦는다. 얼음을 컵 속에 넣고 유리 막대로 젓는다. 그래서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측정한다. 이 실험실 안에서 유리컵 표면에 최초로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쟀을 때 몇 도라고 했냐면 15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의 온도는 15도인데 실험실 안에서 응결이 최초로 일어나는 온도는 15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주어진 이 표를 이용해서 이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런 말 나왔죠?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상대습도, 이게 상대습도를 구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차근차근히 데이터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험실 안의 기온이 25도라고 했기 때문에 표에서 주어진 바에 의하면 2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타이핑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단위를 안 적었는데,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온도에서 공기 1kg 안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방금 여기서 25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20g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1kg당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20g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특정 공간, 특정 온도 기압 조건에서 응결을 시작하는 온도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부르고, 이슬점은 현재 이 공간에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응결을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실 안에서 응결이 15도씨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15도씨가 되었을 때 포화 상태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표에서 15도씨에 해당하는 포화 수증기량은 10.6g인데 이 실험실에서 응결이 15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실험실에 있는 수증기의 총량은 10.6g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상대습도를 빈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상대습도 구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상대습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실험실의 온도가 25도였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은 20, 그죠? 근데 이슬점이 15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10.6g이 실제 여기 포함된 현재 수증기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6.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여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슬점은 15도씨이다. 방금 얘기했죠? 맞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습도가 53%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 100 곱하고 20으로 나누면 54%가 나오게 되겠죠? 상대습도는 53%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말, 공기 1kg 속에 이런 식으로 말을 풀어서 질문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포화 수증기량을 질문하는 것인데, 평상시에 이런 단위 같은 것들을 조금 소홀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니 이런 기준을 여기서 왜 얘기하는 거지? 라고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실험실에 공기 1kg 속에는 20.0g의 수증기가 포함됐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2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이 실험실의 포화 수증기량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실험실의 포화 수증기량이 공기 1kg당 20g까지 가질 수 있는 조건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해준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그렇죠? 여기 이슬점이 15도였기 때문에 10.6g의 현재 수증기량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리을 문장 보겠습니다. 공기 1kg당 9.4g의 수증기를 더 넣어주면 실험실 안의 공기는 포화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현재 수증기량이 10.6인데 이 10.6에다가 만약에 9.4g의 수증기를 더 넣어준다고 치면 얼마가 되죠? 10.6 더하기 9.4는 얼마가 되죠? 정확하게 20g 되겠죠? 그럼 20g을 더 넣어주면 현재 온도에서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수증기량이 갖춰지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을, 그 다음에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안에서 원래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슬점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상대습도 계산만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 안에서는 이슬점의 개념, 포화 수증기량의 개념, 그리고 이제 상대습도의 개념을 이렇게 풀어낸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되면서도 표에 있는 데이터를 잘 이용해서 이제 이런 각각의 질문들에 대답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여서 좀 맞추기 쉽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맞추기 쉬웠겠지만 충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되게 좀 어려움을 겪었을 문제로 제가 그래서 한번 주요 문항 분석에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지구과학 문제에서 한 문제를 더 최종적으로 주요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요 문항 분석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문제는 21번 문항 이 간이가압장치에 대한 구름 발생 원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구름의 생성 과정에서 좀 어려운 시장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름의 발생 원리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상태 변화와 열출입이라는 부분을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하고 있는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제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어지는 질문에서 여기서 왜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좀 의문이 잘 해소가 안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상태 변화와 열출입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변화와 열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어나서 고체에서 액체를 지나 기체 쪽으로 가는, 즉 다시 말하면 입자 간의 간격이 멀어지는 어떤 상태 변화 혹은 기체에서 액체를 지나 고체 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입자 간의 간격이 가까워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고체에서 액체를 지나 기체 쪽으로 가는 상태 변화, 즉 입자 간의 간격이, 입자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제 분자 개념 배웠으니까 분자라고 합시다. 그 분자 간의 간격이 멀어질 때, 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액체가 기체로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액체, 입자, 분자 간격이 이 정도였는데 어떻게 했더니 기체가 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했더니 라고 하는 것은 가열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물질한테 가열하면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분자 간에 인력이 있는데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인력이 이렇게 약해지게 됩니다. 인력이 약해지게 돼요. 그럼 인력이 약해지게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좀 더 자유로워지니까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열을 얘한테 가해주면 얘네들은 입자 사이에 인력이 약해지면서 입자 간에 인력이 약해지면서 얘네들은 자유롭게 간격을 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입자 간의 간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액체에서 이제 기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고체가 액체가 될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입자 간의 간격이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열을 받아서 자기 입자 간의 인력을 이렇게 약하게 끊어내면 그 더 자유로워진 만큼 입자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이 반대 방향의 진행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꾸로 기체에서 고체 쪽으로 진행되는 상태 변화, 즉 분자 간의 간격이 가까워질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체가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변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기체가 이렇게 간격이 넓었어. 그런데 얘네들을 어떻게 했더니 다시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면서 액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의 입자 간의 간격이 벌어졌던 이유는 그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졌기 때문이었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멀어졌던 게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 입자 간의 인력을 회복하면 됩니다. 입자 간의 인력을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입자 간의 인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아까 그 인력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흡수했던 열들을 다시 방출을 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인력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얘네들한테 차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자, 냉각을 시켜주면 얘네들은 입자 간의 인력을 회복해요. 인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인력이 커진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하단 기울임이 세지니까 다시 입자 간의 간격이 가까워지고 입자 간의 간격이 가까워지면 다시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자 간의 간격이 멀어지거나 좁아지면서 물질한테서 열이 나오거나 들어가는 이 열 출입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만 이제 이 간이 가압장치에서 벌어지는 이 변화를, 이 병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시간별로 쪼개서 질문했을 때 그 중간중간 다음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그 사이에 좀 뭔가 빈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 그리는 것과 좀 다르긴 하죠. 시험에서는 가나다라지 4개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을 좀 하나만 준비해 봤고요. 이제 가나다라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트병 안에다가 물과 액정 온도계를 넣고 간이 가압 펌프가 달린 뚜껑을 닫은 다음에 온도를 일단 확인한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있죠? 이 간이 가압 펌프를 여러 번 누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페트병 온도 변화와 내부 변화를 관찰한다고 했을 때, 자, 이 이름 자체가 간이 가압 펌프죠. 압력을 가해주는 펌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압 펌프를 누르게 되면 이 병 안으로 공기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 공기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병 속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가압장치를 누르기 전과 비교했을 때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체들이 자기를 누르는 압력이 세지니까 아무래도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가 자기를 냉각한 게 아니라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간격이 좁아졌어요. 그럼 간격이 좁아지면 그만큼 간격이 좁아진 것만큼 인력이 회복되는 것이니까 얘네들이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 번 누르면 압력이 내부 압력, 병 속의 내부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체 간의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이 기체들이 열을 방출하게 되죠.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페트병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병 내부 안에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웅열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문제집 같은 데서 뭐라고 표시하냐면 맑아진다, 혹은 뭐 병 내부가 투명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뚜껑을 또 열어주죠. 뚜껑을 열어버리면 아까 들어와서 이제 큰 압력을 차지하고 있던 공기들이 이번에는 병 바깥으로 갑작스럽게 빠져나가게 돼요. 뚜껑을 제거하면 이 병 안에 들어있던 기체들이 갑작스럽게 병 바깥으로 다 탈출해버리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갑자기 압력이 또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날 무겁게 누르고 있던 압력이 갑자기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병 속에 있던 이제 기체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겠죠. 날 누르던 힘이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아까 가까워졌던 간격이 자유로워지면서 다시 갑자기 확 멀어지겠죠. 간격이 확 멀어지겠죠. 이때 아까는 가열을 해줘야 인력이 약해져가지고 원래 멀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가열해주는 건 없잖아. 근데 압력만 세게 누르다가 그 압력을 약하게 만들었을 뿐인데 간격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에 어떤 외부에서 열을 주는 거 없이, 즉 단열된 상태에서 기압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입자 간의 간격이 팽창하는 것, 그걸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 병 속의 온도는 갑자기 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까요? 여기서 요때의 페트병 온도와 내부 변화, 요때는 나 과정과 정반대가 되겠죠. 압력이 작아지면서, 요때는 압력이 작아졌죠. 그래서 기체 간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열을 흡수해야 되는 것이니까 페트병 안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갑자기 내려가게 되는 거죠. 포화 수증기량이 갑자기 내려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수증기량이 이슬점을 금방 만나게 되겠죠. 이슬점을 금방 만나게 되면서 병 내부에 이제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 내부 변화라고 하는 것은 페트병 내부가 갑자기 이게 병 내부에 이렇게 뽀얗게 이제 우리가 김이 서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뽀얗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결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봤고 맨 마지막에 이제 향연기가 나왔는데, 이 똑같은 과정을 실험을 할 때 향연기를 넣게 되면 향연기가 응결을 도와주는 응결핵 역할을 해서 이 실험을 좀 더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과정을 살펴봤고,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밑에 오지선다 문제를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단계였고, 여기서는 온도가 내려가는 단계였습니다. 볼게요. 자, 나의 온도는 다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여기가 더 온도가 낮다고 했죠? 1번은 틀렸어. 두 번째, 이 나의 결과에서 페트병 공기 내부 안에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아니죠? 이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이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에너지를 가까워져서 뱉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병 내부의 에너지,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감소가 아니고 증가한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말을 놓고 온도라고 물어봤으면 쉬웠을 텐데,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조금 멈칫했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거나 온도가 올라간다는 이유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다해서 페트병 안에 공기 부피가 증가한다. 그렇죠. 뚜껑을 열어버리면 기압이 작아지면서 이제 공기가 다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기들이 이제 팽창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 그럼 답은 이제 나왔는데 옳은 것을 모르는 문제였으니까 더 해볼까요? 다 같은 경우에는 뿌옇게 흐렸던 페트병이 이제 거꾸로 얘기했죠. 맑았던 게 뿌옇게 되는 거죠. 맑았던 게 뿌옇게. 그래서 4번 지문은 이제 반대로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라의 향연기는 물이 공기 중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돕는다. 아니죠. 거꾸로 수증기가 물로 응결할 때 잘 뭉쳐지도록 도와주는 제가 응결핵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세 문제 정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이외에도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하는 문제들도 사실은 지금 쭉 이 세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수단원에서 다뤄야 할 질문들을 되게 균형 있게 담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좀 균형 있는 공부를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또 벌써 5월 중순이니까 이제 6월 말 한 달 반 정도 또 후에는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제된 문제를 한번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중간고사 때 어떻게 준비한 것 중에 뭐가 좀 빠져 있었고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경우가 나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되짚어보고 이제 곧바로 또 이어지게 될 준비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기말고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잘 실천을 해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 중간고사 분석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